네, 제 박사 논문의 주제인 자율항공 촬영은 외부 센서에 의존하지 않는 온보드 드론이 관심 대상을 탐지, 예측, 그리고 따라가는 움직임을 생성하는 파이프라인 개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 영상 촬영, 그리고 물체 추적 감시의 자율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DJI 그리고 스카이디오 이 두 회사는 이러한 자율 파이프라인을 개발하여 공식 트레일러에서 볼 수 있듯 판매하는 제품에 직접 탑재하여 수동 조작 없이 사용자를 촬영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의 추돌 사고를 담은 유저 영상은 제가 본 주제를 택할 당시였던 4년 전과 비교해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 환경에서 타겟을 시야에서 놓쳐 사용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유튜브 영상은 지금 2021년 현재에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를 위해 스카이디오는 사용자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 비컨을 유저가 소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은 완전한 온보드로 장애물 사이에서 타겟을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보드 드론은 크게 센서, 온보드 컴퓨팅 모듈, 그리고 액추에이터로 구성됩니다. 맨 처음 센서가 장애물을 인식해 매핑하는 과정, 그리고 타겟을 영상에서 인식해 상태를 추정하고 그의 미래 움직임을 예측하는 과정, 이 두 개를 거치고 나면 플래너가 추정 모션을 계획하고 액추에이터가 이를 실현해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에 따라 센서의 포즈가 바뀌고 이 루프는 반복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타겟을 잘 인지하면 양질의 움직임을 뽑아내고 또 잘 인지하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악순환에 의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원인 중 필드에서 도미넌트한 이슈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 내 장애물에 의한 타겟 오클루전. 둘째, 타겟과 비슷한 형태의 물체에 의한 인식의 앰비규티. 셋째, 여러 물체를 동시에 한 화면에 담으려 할 때 서로 가려지는 인터오클루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겟 인지 이슈들을 해결하는 방향성은 온보드 파이프라인에서 할 수 있듯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획득한 영상에서 고도의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개발해서 해결하는 패시브 비전의 방식, 혹은 애초에 움직임을 잘 설계해서 타겟이 잘 인지된 영상을 획득하는 액티브 비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 액티브 비전의 방향으로 대상 탐지 세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며 총 5편의 논문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게임 엔진을 이용한 고도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여러 절차적 난관을 극복하며 교내 여러 곳에서 실내 실험과 야외 실험으로 도전적인 검증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제 학위 논문은 복잡한 형태의 정적 장애물과 동적 장애물에 대해 회색으로 표현되는 체이싱의 5가지 목표와 챌린지들에 대해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프리딕션 모듈 1개와 그리고 샘플링 방식 모션 플래닝 1개, 그리고 3개의 계층 방식 플래너 총 5개의 모듈을 서술하였으나 본 발표는 이 중 계층 구조 방식 플래너 3개를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말씀드린 3가지 퍼셉션 이슈와 대응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파트 1은 장애물로 인한 어클루전을 극복하는 기법, 파트 2는 주변 물체와의 색 모호성으로 인한 컬러 앰비규어티를 극복하는 기법, 마지막은 한 드론으로 동시에 다수의 대상을 추적할 때 대상끼리 가려지는 인터 어클루전을 극복하는 기법, 이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 각 파트의 목적은 이와 같이 다르지만 그 파이프라인은 매트릭의 도입 그리고 계층 플래너의 모션 제너레이션으로 셋 다 유사합니다. 파트 1에서 이 계층 플래너 구조를 설계하고 파트 2는 빠른 그래프 서치 기법, 그리고 파트 3는 비저빌리티 매트릭이 매겨진 필드를 빠르게 계산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본 파트는 컨셉의 요약 그리고 계층 플래너 구조의 설계, 마지막으로 검증 순으로 전개됩니다. 우선 본 파트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이서 드론의 궤적 및 위치는 XP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하며 타겟은 XQ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두 점 X1, X2 사이 선분 위 점의 집합은 LX1, X2 그리고 카이옵스트는 검정색과 같은 장애물 영역을 표현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파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의 4가지 오젝티브 O1, O4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타겟에 미래 궤적이 주어질 때 저희가 생성할 드론의 궤적은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으며 드론이 타겟을 보는 시선이 장애물과 겹치지 않아 가림 현상이 없으며 가속도 저크 스냅의 값이 작으며 원하는 상대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드론의 궤적입니다. 이러한 궤적을 계산하는 데 기술적으로 챌린징한 부분을 C1부터 C3로 표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C1. 복잡한 장애물 환경을 다루기 위해 타원과 같은 정형적 모델링으로 목적 함수들을 표현하면 성능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C2. 목표 성능 지수들끼리 컨플릭션이 다수 존재해서 하나의 논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의존하면 안정적인 수렴이 어려울 것입니다. C3. 목표물에 온라인으로 반응해야 해서 계산이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드론으로 온라인 플래닝 실험까지 수행한 최신 관련 연구 3가지는 전부 논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하였고, 이번 논문 제외 세이프티, 비저빌리티가 최적화의 코스트로 설정되어 소프트한 방식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상대거리 유지의 고려는 2번에서밖에 없었고 1번, 2번 논문의 경우 적은 수의 타원 그리고 구장애물 시나리오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O1 항목을 호라이즌 동안 보장하고 저희가 지정한 스팔스한 스텝에서 비저빌리티를 보장하며 상대거리 유지도 고려하고 타원 이외의 이미 모양 장애물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챕터 2부터 소개드리는 계층 구조의 핵심은 앞선 관련 연구들처럼 하나의 논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수렴성을 염려하며 중요 목표들을 소프트하게 만족시키기보다는 복잡한 플래닝 문제를 계층 구조로 설계하여 나누는 방식입니다. 챕터 2는 그 구조를 설명하는 핵심 파트이며 1절에서 C1 항목을 고려하는 시야 가시성 스코어의 제한, 2절, 3절에서는 C2, C3를 핸들하기 위한 계층 구조의 첫 번째, 두 번째 스테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하는 충돌 안정성의 스코어는 장애물 매핑 후에 형성이 되는 유클리디안 디스턴트 필드 EDF를 이용합니다. EDF는 장애물 내부에서 0 그리고 외부에서는 장애물까지 거리를 값으로 합니다. X에서 필드 값을 파이 X라고 표기하고 이 값이 클수록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그림에선 빨간색일수록 좋은 곳입니다. 다음은 시야가시성 비저빌리티 스코어의 정의입니다. 관측자 XP의 타겟 XQ에 대한 시야 가시성은 이 시선 선분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고 푸 사이로 표기합니다. 본 그림에서 이는 마젠타 길이에 해당하며 이 값은 선분 L상의 EDF 값 중 최소를 취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구성된 필드를 비저빌리티 스코어링 필드 VSF라고 칭하고 예시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XP2보다 XP1이 더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고 평가되며 이 값도 EDF와 유사하게 값이 클수록 XQ를 더 안정적으로 관측할 수 있고 제로면 관측 불가능함을 표현합니다. 이제 프리플래닝과 스무스 트라젝토리 제너레이션 두 단계로 이루어진 계층 구조를 설계합니다. 1단계 프리플래닝은 타겟의 미래 예측 궤적을 받아 4가지 오브젝티브를 잘 달성하도록 하는 복도 영역과 뷰포인트와 같은 기하적 스켈레톤을 산출하며 2단계 스무스 트라젝토리 제너레이션은 이들을 이용해 고참 미분들을 최소화하는 최종 궤적을 아래 그림 파란 곡선과 같이 산출합니다. 그러면 프리플래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호라이즌에서 스팔스한 라지 n 스텝을 잡고 라지 n보다 작은 각 스텝 n마다 타겟 주변에 최대 상대거리 내의 디스크리트한 점들의 집합을 vn 바로 잡습니다. 저희는 vn 바마다 한 점 xpn을 골라 xp0부터 시작하는 시퀀스 시그마 p를 계산하는데 프리플래닝은 이 시그마 p가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합니다. 목적 함수 C에 고려된 것은 연속한 두 점 사이 거리, 그리고 두 번째 점의 비저빌리티의 역수, 그리고 상대 거리 원하는 값으로부터의 디비에이션입니다. 제한 조건으로는 각 점의 비저빌리티는 마진보다 큰 값을 가져 관측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웃한 두 점은 Dmax보다 가까워야 하며 두 점을 잇는 선분은 장애물로부터 입실론 S만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타겟의 직선 움직임과는 겹치지 않아야 한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 DAG를 생성하고 그의 서치로 해결합니다. 그래프의 노드 라지 V는 각 타임 스텝별로 VN 바 중에서 그룹 1번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로 구성하고 엣지 E는 두 스텝 간에 그룹 2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두 점을 잇고 웨이트로 앞서 말씀드린 C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초기 지점 XP0부터 V 라지 N까지 모든 노드와의 최단 거리 중 최소를 실현하는 것을 옵티멀 시퀀스 시그마 P로 산출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미래 타임 스텝 tn에 해당하는 뷰포인트 xpn을 파란색 점과 같이 구했고 이제 이 파란색 직선들로 표현되는 리니어 인터폴런트를 xp 바로 정의하면 이는 앞선 최적화로 인해 세이프티 마진 입실론 s를 가지게 되고 시안색 큐브의 시퀀스로 표현되는 것처럼 xp 바를 따라 형성되는 큐브는 위스를 제한 조건이었던 마진의 루트 3분의 2배로 잡으면 내부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데 이를 체이싱 코리더라고 설정하고 라지 c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프리플래닝에서 얻어진 뷰포인트 그리고 체이싱 코리도를 통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선 체이싱의 궤적을 형성하는데 이때 모션의 효율을 위해 고창을 최소화하며 양질의 관측점인 뷰포인트를 추정하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체이싱 코리도 내부에 형성되어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아래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요약이 됩니다. 본 최적화는 라지 n 조각의 라지 k차 폴리노미얼 형태로 표현하고 각 조각의 개수에 대해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앞의 최적화는 개수에 대한 constraint quadratic 프로그래밍으로 표현되며 글로벌 옵티멈을 수치적으로 안정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헤딩 방향은 형성된 드론의 위치에서 타겟 위치를 바라보게 설정하며 최종적으로 형성된 궤적의 예시는 아래 그림의 파란 곡선과 같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는 계층 플래너를 논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방식 플래너 2개와 비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4가지 맵을 설정하며 각 맵마다 3개의 타겟 움직임을 설정해 S1부터 S12, 12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큰 숫자일수록 장애물이 dense해지고 타겟이 장애물 근처에 붙어 이동해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시뮬레이션의 미션 타입은 50초이고 플래너들은 5초에 한 번씩 리플래닝을 합니다. 이 12개의 시나리오에서 어려운 시나리오로 갈수록 논컨벡스 계열의 플래너는 세이프티, 피저빌리티를 위반하는 듀레이션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같이 증가하였고 이는 복잡한 환경의 경우 최적화가 수렴하지 않거나 소프트 컨스트레인으로만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제한된 기법은 모든 경우에 대해 컨디션을 만족하였고 컴퓨테이션 시간은 3개 모두 약 15Hz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알고리즘을 물체의 탐지, 예측, 그리고 비주얼 오도메트리와 함께 온보드로 구현해서 실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드론을 구성하였고 실험실 동료가 모바일 로봇인 타겟을 직접 손으로 조정하였고 이 실험은 2층 아래쪽에 있는 4층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좌상단이 비행 영상, 그리고 그 위치 드론의 온보드 카메라, 그리고 오른쪽 칼럼이 알고리즘 뷰입니다. 알고리즘 뷰에서 이 부분은 타겟의 예측 궤적, 컬러가 들어간 박셀은 비저빌리티 스코어의 모사, 그리고 시야는 체이싱 코리더, 파란 궤적은 추적 궤적을 모사합니다. 타겟을 장애물에 가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더 큰 원을 돌면서 촬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2는 컬러 앰비겨티에 관건한 체이싱 알고리즘에 대한 논의입니다. 챕터 4에서는 색 혼동이 체이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챕터 5에서는 이를 고려하는 디텍션 어웨어 플래너 DAP 구성, 다음으로 제안한 플래너의 검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하얀 옷을 입은 목표 대상을 눈이 쌓인 곳에서 추적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대상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눈을 배경으로 촬영하면 식별성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비주얼 트래커나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은 색 공간에서 피처를 뜯어오고 촬영 대상은 드론에서 거리를 두고 촬영되는 조건에서 컬러 앰비거티까지 발생하면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 식별 성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본 파트에서 사용할 노테이션으로 포즈는 라지 T, 볼드 C는 RGB 컬러 트리플렛, 그리고 캘리그래픽 P는 컬러가 들어간 포인트 클라우드이며 두 문자어로 PC라고 표기합니다. 서브스크립트 Q, R을 붙여 타겟과 주변 오브젝트를 각각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 등장한 목표 이외에 새로 추가되는 목표는 드론이 획득한 영상에서 타겟과 배경의 컬러 오버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다음과 같이 검정 궤적과 같이 타겟 궤적이 있을 때 왼쪽처럼 움직이면 하늘색의 배경 뒤에 하늘색의 타겟 뒤에 하늘색의 배경이 많이 오지만 오른쪽처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면 하늘색은 배경에 잡히지 않도록 움직여 촬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는 이 오른쪽처럼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성하는 파이프라인은 파트 1과 유사하지만 달라지거나 개선되는 부분은 타겟에 대해 대략적인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알고 있고 프리딕션은 포즈 레벨까지 되어 있어 미래 윈도우 동안 타겟의 포인트 클라우드 예측이 대략적으로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또한 주변 매핑에 색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또 이번 파트에선 뷰포인트의 그래프 서치를 그래프의 특성에 기반해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챕터 5부터 파이프라인 구성을 시작합니다. 우선은 색 모호성에 대한 컬러 디텍터빌리티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스텝 1은 어떻게 보일지 가상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 앰번트 스텝에서 장애물 포인트 클라우드 PR과 타겟의 예측된 포인트 클라우드 PQ, TQN이 있을 때 또한 저희가 볼 수 있는 후보 뷰 포인트 TPN이 주어지면 왼쪽 그림과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피놀 모델로 프로젝션할 수 있고 오른쪽 그림처럼 뷰 포인트마다 이미지를 가상으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이 렌더링된 이미지를 IS라고 표기합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이미지를 렌더링하고 나면 이미지 각 픽셀이 타겟인지 아니면 장애물인지 알 수 있고 그 후는 컴퓨터 비전의 이미지 어널리시스 분야를 참고해 식별성을 스코어링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3채널 이미지 IS를 라이클리우드 이미지라는 1채널 이미지로 변환하는데 라이클리우드 값은 노란색 박스들로 계산되며 한 RGB 색이 타겟 픽셀에서 사용되는 픽셀의 비율보다 백그라운드에서 사용되는 픽셀의 비율보다 타겟 픽셀들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클 경우 큰 값을 가지게 되며 예시로 라이클리우드 이미지 예시는
이 그림과 같으면 여기서 빨간색일수록 라이클리드 값이 큰 것을 나타내고 위쪽보다 아래쪽의 경우 배경도 스카이블루 계열의 색을 다수 포함하여 그 색은 높은 라이클리드 값을 갖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라이클리드 이미지의 타겟과 장애물의 픽셀 값이 얼마나 세퍼러블한지 판단하기 위해 배경, 전경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만들고 그 두 분포의 베리언스 레이쇼 VR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1에서 얻어진 위쪽 그림의 경우 히스토그램의 분리도가 확실해 VR이 큰 값을 가지는 반면 카메라 2에서 얻은 아래쪽 그림은 작은 값을 가집니다. 저희는 이 VR을 카메라 포즈에 해당하는 컬러 디텍터빌리티 메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파트 1과 같은 방식으로 타겟 궤적 주변의 뷰포인트들을 노드로 그리고 컨디션들이 만족하면 엣지로 연결해 그래프를 만드는데 이때 비저빌리티 스코어 대신에 방금 설명드린 과정을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컬러 디텍터빌리티 스코어를 매겨줍니다. 이번엔 그 그래프 구조에 주목해 서치 과정을 더 빠르게 수행하겠습니다. 일반적인 DAG 서치는 토폴로지컬 솔팅 그리고 엣지 릴렉세이션 두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그 복잡도는 노드와 엣지 개수의 합에 비례하는 복잡도를 가지는데 저희가 프리플래닝에서 다루는 그래프는 구조상 토폴로지컬 솔팅이 한 번에 정해질 수 있고 결론적으로 엣지 릴렉세이션 단계만 요구되어 복잡도가 감소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전개한 증명은 어펜딕스 4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방식은 파트 1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추후 발표드릴 파트 3에서도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한 솔팅을 이용해 시간 복잡도를 단축시키고 토폴로지컬 솔팅을 포함하는 매틀랩 내장 함수와 엣지 개수를 키워가며 계산 속도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빠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개선된 그래프 서치를 이용한 파이프라인을 게임 엔진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설정된 시나리오는 파트 2 도입부에 보신 하얀 옷을 입은 캐릭터가 눈이 쌓인 곳을 녹색 트레이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검증 방식은 촬영 푸티지가 얻어졌을 때 비주얼 트래커 계열 알고리즘 2개,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 2개들이 얼마나 타겟 식별을 잘 하였는가로 판단합니다. 이때 모션 플래너는 단순하게 뒤에서 추정하는 베이스라인과 제한된 플래너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퍼셉션의 지표는 타겟의 트루 바운딩 박스와 예측된 박스 사이의 IOU로 평가합니다. 우선 베이스라인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뒤에서 추정할 때 하얀색 배경과 겹쳐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마다 물체의 식별, 성능이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한된 알고리즘은 시작부터 눈을 배경으로 두지 않으려고 기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과 같이 자칫하면 눈을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걸 피하려고 이렇게 기동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 경우에 이 부분에서 눈을 배경으로 두지 않으려고 조금 더 돌아서 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과 제한된 알고리즘 플래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교한 히스토리입니다. 주요 타임마다 들어온 영상에서 타겟 식별이 어떻게 되었는지 4개의 비전 알고리즘의 바운딩 박스를 주요 타임 스텝에서 살펴보면 베이스라인 플래너의 경우 눈과 타겟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한된 플래너는 컬러 앰비거티를 최소화하며 타겟 식별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션 동안의 히스토리들을 살펴보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제한된 알고리즘의 IOU가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베이스라인보다 4가지 인식 알고리즘에서 대부분 IOU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대신에 제한된 알고리즘은 더 많은 기동을 해서 속도 가속도의 경우 큰 값이 기록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의 타겟을 추적했지만 여기서는 2개의 오브젝트 추적을 다룹니다. 순서는 지금까지 비슷하게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비저빌리티 필드 그리고 파이프라인 검증 단계이지만 이번 장에서는 그 비저빌리티 필드를 빠르게 수입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이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영화 촬영은 2명을 한 화면에 동시에 두는 투샷의 경우가 싱글샷보다 훨씬 많은데 이를 통해 인물들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커머셜 제품군 중 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없으며 학계에서도 여러 물체를 한 화면에 잡는 시도는 있었으나 장애물을 고려하고 서로 가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 싱글 타겟만큼 복잡한 상황에 대한 시도가 없었습니다. 본 파트에서 타겟 XQ에 AB 슈퍼스크립트를 추가해 두 물체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B를 장애물 환경에서 동시에 관측하기 위해 컨디션 1의 ABC 전부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A. 우선 두 대상을 바라보는 시야 벡터 중 어느 하나도 장애물과 인터섹트 되어서는 안 됩니다. B. 그리고 하나의 대상을 보는 시야가 다른 대상의 볼륨에 의해 가려지는 인터클루전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C. 마지막으로 하나의 카메라로 두 물체를 담기 때문에 두 물체로의 시야의 베어링 앵글이 필드 오브 뷰보다 크면 안 됩니다. 이 세 조건이 만족할 때 두 물체의 중점으로 옵티컬 엑시스를 향하면 둘 다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지 지점 X에서 타겟 AB에 대해 컨디션 1의 세 가지 항목이 잘 만족되는지 매저하기 위한 스코어로 푸사의 ABX를 이용하고 그 정의는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AB 각각 싱글 타겟에 대한 비저빌리티 스코어를 곱하고 두 번째 항 오메가 AB는 세타 AB라고 표현되는 이 베어링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항이며 이를 카파로 표현되는 웨이트를 곱해 더해집니다. 시각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이 부사 ABX가 평가된 필드를 그레이스케일의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얀색일수록 스코어가 높은 부분이며 타겟 AB는 각각 빨간색, 파란색 원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항의 푸사이 A와 푸사이 B는 파트 1에서 보신 필드이며 이때 각각의 필드를 형성할 때 다른 타겟의 볼륨은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장애물로 취급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오메가 AB는 타겟을 잇는 직선 위일수록 그 보는 사이 값이 작아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푸사 AB 필드를 만들면 왼쪽과 같고 저희는 본 필드를 듀얼 비저빌리티 스코어 필드 DVSF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DVSF는 싱글 타겟의 VSF를 두 번 평가해야 해 계산량 증가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을 태클하고자 다음 렛마를 증명했습니다. 렛마 1은 EDF 파이 X가 주어져 있고 타겟 XQ로부터 바깥으로 방사되는 라인을 따라 스트라이드 할 때 충분히 가까운 두 지점 XP 프라임과 XP 가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식의 의미는 XP에서의 비저빌리티 스코어는 XP 프라임의 비저빌리티 스코어와 XP의 EDF 값 중 작은 값으로 덮어쓰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비저빌리티 밸류가 타겟까지 시야 선분 위에 셀 중 EDF 값 최소를 취하기 때문에 유도할 수 있으며 증명은 어펜딕스 페이지 5에 유도하였습니다. 렛마 1L 리컬전은 연쇄적으로 그리드 맵을 수입해서 VSF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지만 렛마 1L 리컬전은 방사형 방향으로 스위핑하며 연쇄 계산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격자형 구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테크니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선 XP 프라임의 비저빌리티 값을 XP의 격자형 이웃들로부터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것이고 그 인터폴레이션의 재료는 XP의 인접한 셀 중 XQ, XP 선분과 만나는 이 회색으로 표현되는 셀들이며 이들을 XP의 ancestor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ancestor들의 값이 먼저 구해져 있다면 이들을 weighted interpolation을 하고 이 값을 분홍색에 해당하는 XP 프라임의 푸사이 값으로 근사합니다. 이러한 인터폴레이션으로 필드 값을 하나씩 계산해 갈 때 앞선 식에서 알 수 있듯 ancestor들이 항상 먼저 계산이 되어 있어야 하는 커절러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커절러티를 위해 스위핑의 방향을 왼쪽 그림의 파란색 화살표와 같이 정해주면 커절러티를 유지하며 연쇄적으로 인터폴레이션과 리컬전을 이용해 비저빌리티를 수입해서 VSF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스위핑의 계산상 이점과 에러를 분석하기 위해 2차원 예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타겟이 검정색 점으로 표현되고 근사 에러는 타겟에서 먼 셀일수록 증가하지만 전체적 스코어 분포는 GT에 비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8m 지점에서 에러가 감소하는 것은 본 예시에서 8m보다 먼 곳은 제한된 기법이나 그라운드 트루스나 모두 어클루전으로 판단되어 VSF가 0을 가지기에 에러가 줄어드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근사 에러는 맵의 그리드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감소하고 0.2m 그리드 사이즈의 경우 계산 시간이 10배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스위핑을 적용한 플래너에 대해 한 개의 라지 스케일 시뮬레이션과 실내외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이트 히스토리와 정량적 분석은 어펜딕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체이서 드론은 초록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The drone could capture the targets despite of the narrow entrance. When targets are climbing up, one target could occlude the other in the front. To prevent this, our chaser adjusts its height and shots the target in a lateral view. Likewise, our algorithm can successfully handle the 3D motion of the targets in a 3D obstacle configuration. Among the dense obstacles, the drone maintains its safety while observing both targets.
When the targets are diverging from each other, the drone moves to the near one of them to keep the varying angle under the field of view limit. 다음은 실내 실험입니다. Chasing algorithm, the real world drone. First, indoor environment. In the experiment, a drone with green LED autonomously chases the other two drones. When two targets align and pass a narrow space, the chaser moves to the right to avoid interocclusion. Once the free space becomes acceptable, the chaser moves to the region with better visibility. Now we go 다음은 through the 실외 actual 실험입니다. scenes and test the full onboard pipeline. First, rooftop scenario. 이 건물 옥상에서 수행한 실험입니다. Where baseline chaser does not consider the interocclusion between targets, while proposed chaser fully considers. The two chasers show a similar motion when the targets just walk side by side. However, once the targets start circling, the two chasers move differently. In the case of baseline, the chaser does not move much, resulting in the interocclusion between targets. In contrast, our algorithm produces the circling motion to prevent interocclusion. In the stair scenario, the targets are climbing a wide 노천광장에서 수행한 실험입니다. When the two targets are crossing, the chaser takes a lateral shot to reduce interocclusion. When targets are splitting up, the chaser holds back and increases altitude to consider the field of view. The last experiment place is a forest scene. 314동 숲에서 실험한 곳입니다. Here, the chaser passes through the tree root trunk and foliage, handling the 3D obstacle setting. Rather than chasing targets in the back, the drone is moving a circular path to avoid interocclusion. Our algorithm can rapidly respond to the new obstacles, computing visible and safe corridor. 온라인 매핑을 누적한 것을 시각한 곳입니다. 저 친구가 여기 앉아 있어서 그걸 듣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 발표의 결론입니다. 저는 목표 O2를 위해 앞서 소개된 이슈 1, 2, 3를 위한 비저빌리티 매트릭을 각 파트마다 적용하였고, 이때 이메일 모양의 장애물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C1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C2 항목이 목적 함수 간의 컨플릭션을 극복하고자 플래닝 파이프라인을 계층 구조로 나누어 설계하였고, 프리플래닝에서는 목적 O1, O2, O4를 목적 함수로 설정해 최적화를 하며, 스무스 트라젝토리 제너레이션에서는 효율적 움직임을 위해 고차항을 최소화하며 O3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빠른 계산 C3 항목을 위해 패스트 스위핑, 패스트 그래프 서치와 같은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장애물 환경에서 시야 가시성 문제를 해결하는 항공촬영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타겟 퍼셉션 이슈 3가지를 파트 1, 2, 3에서 전개했으며, 각 파트별로 계층 구조를 개선시켜 나가며 많은 검증 실험을 통해 본 연구의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조금 더 영상학에서 논의되는 미학적인 부분을 추가하여 알고리즘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시간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끝났습니다. 발표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범 교수부터 할까요? 네, 교수님,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그래도 영상이 많아서 되게 재미있게 좀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막 저희 최근에 저희 과에 박사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발표 자료의 반이 수식이었는데, 그래도 영상이 많아서 나름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2페이지 일단은 좀 궁금한 것부터 좀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저기 그 상태 변수가 체이서 들어오는 XYZ, 요게 그냥 X라서 그렇죠. 나중에 저기 사실 헤딩 앵글하고 각도 해야 되면 이게 상태 변수가 4개 이상이 4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태 네. 변수는 X, Y, Z, 요 디퍼런셜 플랫닛에 대해서 4개로 정의를 하였고,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체이서 위치에서 타겟 위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헤딩을 얼라인 해주는 방향으로 요를 설정하였습니다. 웨이포인트에서 그냥 헤딩 앵글만 바꿔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거 나중에 나오는 영상하고도 약간 비슷한데, 네. 그 지금 알고리즘이 저도 이거 드론
쪽으로 논문 쓰다 보니까 네. 왜 3차원은 안 했냐 이런 얘기가 엄청 많고 그거에 저도 대해서 엄청 많이 공격이 봤습니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논문들이 사실 고도는 약간 거의 유지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상태 변수가 XYZ인데 사실 뒤에 최적화는 XY 쪽만 거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최적화는 X, Y, Z 전부, 그러니까 최적화 변수로 들어갈 때 프리플래닝에서 X, Y, Z 세 개의 상태 변수를 이용을 하고 스무스 트라젝토리 제너레이션에서도 폴리노미얼의 개수를 3차원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지적을 리뷰어한테서 많이 받아서 이번에 그러니까요. 외 실험할 때 그 노천강당에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시나리오라던가 그치, 그리고 그치. 네. 그리고 그 숲에서 실험할 때 위에 나무 가지가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는 캐릭터 중 한 명이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듯한 모션을 추가해서 3차원까지 최대한 열심히 검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오는 영상들은 고도가 픽스된 것 같고 뒤에는 이제 올라가는 게 있어서 바뀐 것 같긴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제가 맞습니다. 생각했을 때는 뒤에 영상에서 막 나왔을 때 이거는 뒤에서 그러면 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15페이지에 본인이 네. related works에 대해서 obstacle을 본인 같은 경우는 unstructured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거의 obstacle이 unstructured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데서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엘립소이드나 스피어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안 됐는지 그런 거 정도는 조금 간단하게라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본인이 비교해서 장점이라고 했는데 뭐 세이프나 비저빌리티나 이런 거는 다 얘기했는데 요거는 뭐 굳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네. 그거는 혹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네. 네, 제가 전개했던 그 비교 시뮬레이션에서 여기서 이제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하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장애물 모양에 맞춘 거고 사실 제 알고리즘에서 들어갈 땐 이 타원들이 전부 옥토맵으로 변환되어 언스트럭처드 매핑의 형태로 저는 풀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원내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옥토맵에서 2D 맵에서 인플레이션 시키면 원으로 바뀌고 물론 그렇게 되면 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뭐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 여기서는 잠깐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장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보여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관련돼서 네. 그 33페이지의 영상 쪽에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까 제가 하렸던 질문이 이건데 이게 고도가 사실 변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만약에 틸트 카메라면 카메라를 사실 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카메라가 틸트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고 고도도 픽스되어 있는 알고리즘으로 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조금 단점이 이쪽에서는 단점이 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카메라를 사실 그러니까 펜 틸트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여도 그 카메라에서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최적화 변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배경을 저희가 선택을 하려면은 이제 움직일 수밖에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모션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트랜슬레이션으로만 코스트를 높일 수 있는 경우가 존재를 해서 펜틸트만으로는 근데 타겟을 예를 들면 고도를 올린 다음에 틸트를 확 낮추면 사람이 꼭대기 머리만 보이겠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네, 근데 그럴 경우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렇게 고도를 유지하면서 시뮬레이션들을 수행했던 거는 타겟이 최대한 잘 보여지고 있는 화면을 담으면서 촬영을 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좀 제한시켜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위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작아진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 영상 55페이지에 관련돼서 네. 그 마지막에 이게 영상 촬영 이제 그런 데서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2명이 동시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드론이 안 흔들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맞습니다. 흔들려가지고 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 영상 2명 동시에 촬영하는 거 관련돼서는 이게 계속 잘 나오게 하려다 보니까 드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영상이 너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네. 본인이 얘기했듯이 이거를 영화 촬영에 쓸 거면 저 영상을 누가 보겠어요? 사실 너무 흔들리는데.
이거 활용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네. 거에 대한 평가 척도를 좀 고려, 드론의 움직임을 흔들림을 최소화하면서 따라가는 척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드론의, 그러니까 사실 저 최적화에 이제 드론의 움직임이 최대한 스무스하게 움직이도록 스무스라도 빨리 가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네, 그거보다는 저도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torque를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액셀러레이션이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악셀이 많으면 이게 드론의 코가 들리니까 피치가 들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액셀러레이션 저크 이런 것들은 다 최적화되도록 이제 포함이 되었지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모션 블러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모션 블러는 제가 사실 이걸 다루기 위해서 지금 제 포뮬레이션에서 모션 블러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제가 저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타겟의 움직임이 이미지에 프로젝션 됐을 때 그 프로젝션 된 움직임이 적어지게끔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은 한 적이 있었으나 그거를 이제 뭐 최적화의 속도나 아니면은 제가 다루고 싶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는 더 복잡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봐 일단 그 부분은 추가를 못한 상태인데 사실 모션 블러도 직접적으로 포뮬레이션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거에 관련된 코스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고 있는 정의하는지 레퍼런스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포뮬레이션에서 어차피 이것도 그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 할 거니까 절크도 미니마이즈 한다 그랬으니까 네, 거기 코스트에서 그 코스트를 약간 좀 바꿔서 흔들림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서서 이영범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랑 사실 제 질문이랑 많이 겹쳐서 남은 게 한두 개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도 이제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 이슈 맨 처음에 이 연구에 대한 얼개를 설명할 때 이슈2에서는 앰비기티 그리고 이슈3에서는 인터프리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두 과정에서의 결론은 최종적으로 이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외부 이미지와 비교해서 내가 추적하려는 오브젝트가 얼마나 칼라적으로 대비가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인터클루전과 같은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결국에는 필드 오브 뷰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아주 나이브하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파이프라인만 보고 생각했을 때 제가 드는 질문은 네. 그 알고리즘을 그냥 나이브하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최대한 오브젝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필드 오브 뷰 안에 오브젝트가 나올 가능성을 최대화시켜서 최종적으로 움직임이 드론의 움직임이 최소화된 상태에서도 계속 필드 오브 뷰 안에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쩌다가 계속 수렴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래서 제 포뮬레이션에 이제 아까 프리 플래닝 단계에서 제가 포뮬레이션 했던 부분이 애초에 제가 프리 플래닝에서 이제 설계를 할 때 애초에 타겟 주변에 제가 설정한 최대 상대거리 내에 있는 점들로만 뽑아서 뷰 스켈레톤을 형성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추적 궤적을 설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여기서 파라미터를 충분히 좁혀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연장해서 네, 지금 뷰 스켈레톤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뷰 스켈레톤은 3디멘셔널하게 이미 세팅이 되어 네,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그 경우에 보여주는 영상이나 혹은 실험 데이터에서 왜 하이트의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하이트의 변화는 드론이 어떤 2차원적인 평면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션으로 보여졌는데 네, 스켈레톤이 3차원으로 미리 사전에 어레인지가 되어 있었다면 고도를 위아래로 낮추고 움직이는 모션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제가 야외 실험을 할 때 그 계단 올라가는 시나리오에서는 자연스럽게 고도를 높이고 고도를 조절하는 그런 모션이 산출이 되었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제가 이제 사실 이거는 실험과 좀 상관된 문제였는데 고도 값이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 제가 드론이 날 때 뭐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쓰는데 얘가 그 하이트에 대해서 생각보다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필요가 엄청나지 않으면은
그 고도 샘플링 레인지를 일부러 작게 잡아서 주 스켈레톤을 사실 설계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로컬라이제이션 하이트 쪽도 잘 잡혔으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리고 특히나 또 하나 제가 이것도 좀 임플리멘테이션적으로 했던 건데 고도가 너무 변하면은 그 실험 영상에서 이미지가 조금 그러니까 액터들의 그 모양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제가 좀 지양을 하고자 그 부분을 제가 설정해 놓은 고도에서 촬영되도록 그게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사실 고도를 좀 원하는 고도 값을 파라미터로 세팅해 놓은 것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게 근데 아주 큰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 영화 촬영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목표 고도가 있을 상황이라는 건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만 네. 그걸 좀 익스플리시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아, 네, 이해하는 알겠습니다.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18페이지에서 좀 질문 있어요. 네. 지금 그 비저빌리티를 이야기를 할 때 네. 그 오브젝트와 그러니까 오브젝트와 그리고 옵스타클 사이의 각도를 이용을 해서 비저빌리티에 대한 계산을 수행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야기 맞나요? 혹시 길이로 오므레이션 했습니다. 길이를. 네, 이 시야 선분과 네. 이 장애물 사이의 이 길이. 길이로요? 네, 길이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이해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이 경우에 제가 이제 과연 이러한 비저빌리티에 대한 산출이 언제나 정당한 산출일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던 게 네. 그러니까 익샘플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진을 하고 있는 드론이 있는데 아주 직진을 하는 패스와 가까이의 오브젝트가 하나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이 광활하게 아무런 오브젝트가 없는 네네. 환경. 그리고 네. 두 번째 상황은 그 첫 번째 케이스와 비교해서 양쪽으로 오브젝트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복도와 같은 구간이라서 네. 그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의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지금 저 매트릭들을 계산을 한다면 왼쪽이 광활하지만 네. 오브젝트가 옵스타클에 가까이 있는 상황이 오히려 더 비저빌리티가 나쁜 상황으로 계산이 될 수 네,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정확하십니다. 그러면은 예 이게 지금 최종적인 운용은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비저빌리티에 대한 메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상황을 예를 들었을 때 어떠한 어떠한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조금 더 임프루브먼트가 가능할지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요. 지금 사실 제가 바로 생각이 나는 거는 if 케이스 로직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 if 문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매트릭을 사용하면서 이제 어느 게 어느 것보다 좋다는 상대적인 그 스코어는 잡아내는데 충분하다고 느끼면서 제가 이 매트릭을 몇 년 동안 이용했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게 절대적으로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아닌 경우들을 몇 번 봤었고 코드를 짤 때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약간 if 케이스별로 묶는 것이 일단 바로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진짜 수식 하나로 막 EDF를 계산했는데 거기서 막 민 오퍼레이터 하나만 취해서 간단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스코어는 아닌 것 같고 if문을 추가해서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과 같은 상황 아주 간단하게 옵스타클이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고 지금과 같은 지금 이 매트릭을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분명 존재할 것 같은데 네. 그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 슬라이드 나와 있으니까 저기 하얀색은 뭔가요? 이 하얀색 말씀이십니까? 네네. 네, 이 부분은 파이 x라고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필드는 이 길이로 계산이 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길이라는 게 네. 저기로부터 어느 길이를 얘기합니까? 장애물로 표현되어 있는 픽셀 중에 가장 가까운 셀과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애물로 표현된 게 여기 회색 셀들인데 네, 이 회색 셀들 중에서 이 XP와 가장 가까운 셀과의 거리를 EDF로 정의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거의 이제 굉장히 요런 경우도 예를 이제 하나 들었지만 굉장히 휴리스틱한 게 네. 카메라를 잘 찍기 위해서
퓨리스틱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것만 보였으면 이게 뭐 수리 논문이야 이럴 뻔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인덱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부분을 되게 나름대로 이제 국회의장은 해결한 거고 국회의장은 빠져나가서 잘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잘 어느 정도 잘했어요. 근데 마치 그 여러 가지 막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들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면서 케이스도 막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뭐 하이라이트 우리 실제로 촬영을 하는 필요한 그런 이슈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다 짚으면서 해결을 봤는데 네, 마치 이제 회사에 졸업하고 지금 회사를 하고 있나? 이게 마치 이 IR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회사 사람들한테 하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이거 진짜 할만한 것 같아. 사람이 찍어야 될 걸 이게 사람이 지금은 어떨 것 같냐면 뭐 그 드론을 띄워가 찍은 다음에 다시 보면서 이 네. 혼접한 거 빼봐내고 편집하면서 막 시간 많이 들여서 딱 하면서 이제 멋있는 그림 짜는데 그런 그 노력이 훨씬 줄어들겠죠. 이렇게 네. 잘 찍어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돈을 어떻게 다시 바꿔라 하는 건 지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데 사진 기사가 일이 점점 없어지지 않나. 우리 다 특허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논문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리뷰어들이 막 지적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꾸 뭔가 수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은 어떠냐, 뭐 이론도 어떠냐 그럴 것 같은데 일단 해서 잘 되는 걸 보이면 네. 아이디어 다루고 이건 특허에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이현봉 교수가 질문했던 그 블러에 대한 얘기는 마찬가지로 네, 도리어 자료는 좋았으나 네, 계속 다 화면이 흐리면 네. 도리어 제대로 나온 사진 몇 개 있는 것보다 더 네. 있으니까 네. 이 블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는 건 좋은데 블러 자체를 인덱스 아까 얘기하셨던 인덱스를 넣는 거는 되게 어려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도리어 블러가 예를 들면 아까 이현봉 교수도 얘기했지만 뭐 그게 가속도랑 이렇게 굉장히 디펜던트 하드가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금 가속도 들어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하는데 주마품이니까 보니까 그런 다른 어떤 관계들을 지금 찾아서 그걸 넣어서 반영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고생 많았습니다. 예, 굉장히 프랙티컬한 연구를 잘한 것 같은데 나는 56페이지 이 그림이 이제 원래 그 전체적인 그 논문 구성을 보여준 것보다는 이게 이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 그림처럼 보이는데 지금 약간 좀 혼동이 되는 게 네. 지금 그 주제 세 개를 이제 다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패스를 갖다 플래닝하는 그래서 충돌 회피를 하면서 플래닝을 하면서 그런 이제 그런 거를 하나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색깔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그런 걸 갖다 피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이제 네. 방향을 이렇게 막 바꾸는 그런 걸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개를 갖다 이제 같이 잘 잡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했는데 이 분명히 이제 통합돼 가지고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 실험을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얘가 지금 어떻게 플로우 차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이제 논문의 구성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저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내가 프리플래닝 하고 막 가고 있는데 뭐 색깔이 있고 막 그러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트라젝토리가 아닌 걸로 막 이제 가야지 될 텐데 네. 그게 어떻게 물려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게 학위 논문이니까 네. 그거를 갖다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게 막 서로 막 얽혀 있잖아요, 얘들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실제로 프로그램은 코드상으로는 어떻게 뭔가 플로가 있을 텐데 네. 그걸 갖다가 본인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제 아.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좀 있으면 좋겠다. 아, 서로 네. 막 혼동이 돼요. 얘들이 얘가 여기도 물리고 저기 다시 얘가 여기 물리고 막 이럴 텐데 패스 플래닝 네, 지금 각자로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각자인데 이게 다 물려 있지 않아 다. 그러니까 네, 다 따로 푼 거.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매트릭 바꾸고 방법 개선해가면서 따로 문제 분명을 풀었습니다. 잘 찍게 하려고 딱 잡아뜨리고 있다 저쪽에 하얀색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거는 지금 하나 아 그게 없어요. 나는 이게 다 나중에 통합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주제네 완전히. 하늘색 3개 있다.
액자. 네, 이렇게 산출물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논문 제목은 다 그겁니다. 난 이게 사실은 이제 저게 막 가다 보면은 이게 배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게 거기서 다시 또 프리플래닝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게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 통합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형 이상이 장애물이 인형적인 돌아다니는 색깔도 하얀 네. 게 나오고 하는데 어렵네. 그런 거 중간쯤에 와서 잡아야 되고 막 이런 네. 옵티미제이션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그러면 저건 완전히 블락이 다른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통합할 수가 없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매트릭을 이 파트 1, 2, 3 매트릭을 전부 다 웨이트로 곱해서 아니면 약간 if, as, 뭐 너무 컬러 앰비거티가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논문으로 어떻게 이론적 정당성을 가지며 세 개를 조합할 수 있을까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여튼 기도 교수님 알아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하든지 네. 제시를 하든지 같은 걸.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약간 각성 정도랑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뭐 그런 그 비디오는 뭐 나중에 뭐 어디 올려놓은 것 같고 뭐 이 논문에도 보면은 이 스틸샷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집어넣는데 아까도 우리 이 이승재 교수가 지적을 했는지 연봉 교수가 지적을 했는지 고도 문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떤 그 뭐 아까 막 이제 영상할 때 이제 막 하는 화면이 안 잡히면은 그러면 이제 곧 뭐 이렇게 뭐 고도를 올린다든가 네, 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건 결국은 이제 내가 가이던스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정책을 내가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질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고도 변화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아까 이제 고도에 대한 결국 센서에 대한 걸 고려를 해서 별로 고도가 안 일어나게 이제 네,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네. 잘 해놓고 왜냐하면 뒤에 가서 시뮬레이션 이렇게 나왔는데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샷으로 막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실험에서는 내가 이제 그런 전략을 어떻게 해놨다라는 걸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한 얘기들 갖다가 해줘야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구나라는 걸 갖다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건 약간 좀 지엽적인 건데 50페이지에 저 앞항에서 우측의 앞항에서 결국은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서로 다를 때 이제 그놈을 갖다가 이제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곱했는데 네. 곱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인가? 이제 곱했던 이유는 어느 한쪽이라도 0이 되면은 0의 값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어클루전 된 곳이면 0이 되도록 제가 일부러 그렇게 꾸리기 위해서 곱셈으로 정의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곱셈 이외에도 여러 개가 있을 네. 텐데. 다른 사람을 어려웠다가 손에서 거쳤다가 엄청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내가 시도를 해봤는데 뭐 이게 뭐 어떤 이유로 가장 좋다 이런 게 없이 그냥 딱 보여주니까 저거 너무 그냥 생각해서 그냥 시간적으로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 네. 그다음에 다른 친구도 아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적을 할 텐데 학위 논문인데 네. 이런 위가 되게 많아요. 이건 당신 학위 논문이니까 네. 보통 이제 아이 뭐 이렇게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수동태로 막 쓰라 그러는데 위는 진짜로 아니고 네. 뭐 여러 명이 그러면은 이제 여러 명이 학위 논문 작성했어. 근데 왜 당신 혼자 이름으로 발표를 해? 학위 논문 이렇게 되니까 수정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